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토론의 임영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0년 6월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남북 정상들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분단된 남북이 화해와 통일의 첫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는 갈등과 불신 속에 여전히 순탄치가 못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이끌었던 당시 주역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펴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하신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덕 목포시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성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들이 평양에서 만났다.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 남북 정상회의는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업을 시작했고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등 평화통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3년이 흐른 지금 남북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세계의 경제 위기 속에서 민족 경제 발전의 활로였던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된 상태. 이로써 남북은 다시 냉전의 시대로 회귀한 상황이다. 최근 6년 만에 남북 간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남북 당국회담이 불발되면서 남북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하루빨리 남북 간의 합의점을 찾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해 꺼져가는 대북 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맞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집중 토론해본다. 네, 오늘은 특별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박 의원님,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아주 오랫동안 모셔왔는데 의미가 지금 남다릅니다. 기념관 한번 둘러보시고 보시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네, 몇 차례 둘러봤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혼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분의 일생과 그분이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여한 족적을 보고 참으로 존경스럽고 뿌듯합니다. 네, 우리 박균영 지사님 나와 계시는데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 맞춰서 또 우리 그 김대중 기념관이 또 개관을 했습니다. 둘러보시니까 소감이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 기념관이 개관이 된 것은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어떤 책무와 어떤 의무감을 느끼고 일을 하셨는가. 결국 대통령님께서는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여러 면에서 분석을 하고 그 남겨진 교훈들을 우리 후대들이 이어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개관 준비하느라고 무척 바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유년 시절부터 정계에 입문하실 때까지 목포에서 사셨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북교초등학교, 목포 상업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결혼해서 청년기까지 목포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1950년대, 50년도 6.25 한국전쟁 때는 여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또 1960년대 두 번에 걸쳐서 6대, 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셔가지고 드디어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의 고향이고 또 성장의 고향, 또 정치적인 고향, 뭐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윤성석 교수님 좀 둘러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보시기. 예. 멋있습니다. 아주 목포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뭐 평화나 인권 그리고 안보의 교육에 산실이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이 F1 시설이 그러지만은 많이 찾아오는 그런 좋은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6.15 공동선언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13년 전에 우리 의원님은 문화관광부 장관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렇습니다. 상황들, 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그 상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1999년 초인데요. 네. 우연히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을 제가 만나가지고 정몽원 회장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현대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접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한편 대통령께서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국정원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동원 국정원장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좀 국정원에게도 통보를 하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대통령과 추진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섭섭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죄송하다, 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원 그리고 현대 그렇게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현대 에이전트를 하는 일본 사람과도 제가 접촉을 했고, 또 당시 북한에서 국정원은 상대를 하지 않겠다,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을 상대하겠다 하는 그러한 성명도 나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에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임동원 원장, 저 이렇게 셋이 식사를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박지원 장관이 특사로 북한 특사를 만나라,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통일부 장관이 해야지 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은 노출이 되고 또 북한에서 나의 최측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 그렇게 해서 제가 특사 임명을 받고 싱가포르, 샹하이, 베이징 등 몇 곳에서 북한 특사를 만나가지고 4월 8일 날 이제 합의가 돼서 6.15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 박준영 지사님은 공보수석을, 청와대 공보수석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를 어떻게 회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평양에 가 있는 동안에 아마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제 대통령님을 항상 옆에서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 심지어 식사하시는 내용까지 적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 학교 땀벼락에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런 이제 적대적인 문구가 새겨진 상태에서 청년을 보냈죠. 근데 71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 통일을 하자, 3단계 통일을 내려줬단 말이죠.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통일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통일의 시발점이 결국은 대화가 돼야 됩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면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리고
매사를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긴장된 그 2박 3일을 보냈었고, 마지막에 합의문을 이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합의문도 합의하지를 못하고 그때 가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전날 밤에 계속 이제 논의를 해서 결국은 합의문을 내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그럴 때가 저는 이것이 이제까지 서로 적대했던 남북이 이제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는 전기가 마련됐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합의문을 그날 밤에 들고 백화원 초대석에서 기자실이 있는 고려 호텔까지 가는데, 그 합의문에 이게 내 손에 땀이 합의문에 젖어가지고 축축해져요. 그래서 제가 들지를 못하고 옆에 차 옆에다 두고 그걸 갔던,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미래의 한반도에 대한 기대를 했던 막 그런 순간들이 저는 여전히 하나의 큰 감격이자 앞으로 또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이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6.15 공동선언 13주년에 맞춰서 때마침 또 개관을 했습니다. 6.15 선언과 우리 김대중 기념관, 목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예. 그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는데 이제 지금 이달 5월 30일 날 이제 이 건물도 완공되고 이 전시물도 전부 다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던 끝에 어떤 날이 제일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제 6월 15일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셔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신 날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남북 화해와 협력,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셨고, 또 그것이 많은 또 이 업적에 반영이 돼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 6월 15일이 노벨 평화상 기념관하고 딱 맞는 날짜다. 이렇게 해서 6월 15일을 역사적인 개관일로 정했습니다. 네. 우리 윤성석 교수님이 보시기에 학자로서 우리 6.15 공동선언, 역사적인 큰 우리 획기적인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다른 세계 지역에 비해서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 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냉전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21세기 세계화와 이 평화 시대가 돌아왔음에도 동북아에서는 그런 냉전 기류가 감돌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은 바로 동북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의 냉전 체제의 종식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죠. 이에 자신감을 이제 가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시아 이쪽으로 와서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죠. 예컨대 외교의 달인으로서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아시아 서미트라든지, 그리고 아이펙하고 아시안 이쪽에 또 광역화 해가지고 아시안 플러스 3라든지 아셈 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이제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보는 시각은 비안보와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한 안보적인 상황을 비안보화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사고의 어떤 이 전환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동북아에서 평화체제에 크게 기여한 그런 점이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6.15 공동선언을 이끄는 과정에서 당시 어떤 숨겨진 비화가 있다거나 또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우리 박 의원님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네요. 예. 제가 특사로 지명을 받고 제 그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수행비서 한 사람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거기에 미리 두 사람의 그 국정원 직원이 저를 보좌하러 나가 있는데요. 저한테 한 20-30페이지의 두 권의 서류를 주어서 이제 그걸 읽어보고 대비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호텔 방에서 기다리다가 만날 때 사실 우리는
북한 사람은 뿔이 몇 개 달린 것으로 알고 또 납치도 당할까 이런 겁도 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말을 쓰고 그래서 굉장히 그 친근감을 느껴졌던 그게 생각나고요. 제1 6.15 정상회담에서 애로가 있었던 것은 그 특사로서 회담을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6월 13일 날 출발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오면은 반드시 김일성 주석의 시신, 즉 궁전을 참배를 해라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다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명을 했느냐 하고 야단을 많이 맞았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그냥 올라가자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날 밤에 이제 송호경 그 북한의 특사였죠. 특사와 제가 인민궁전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약 1시까지 계속을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김일성 시신에 참배를 해야 된다. 외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오면 다 참배를 하는 거고 외국 원수가 어떤 외국을 방문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참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위원장도 서울에 오면은 현충원에 참배할 것이다 하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할 수 없다. 만약에 하라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대신하고 그대로 사표 내고 북경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나는 감옥 가겠다라고 뻗쳤어요. 자정이 넘어서 회담은 결렬됐는데 숙소로 돌아오니까 대통령께서 그때까지 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쩌면 참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감이 든다. 아무튼 고생했으니까 푹 자라.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아침 새벽 일찍이 또 송호경 특사 측에서 차를 보내봤어요. 초찬을 하자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송호경 특사가 박지원 장관 선생의 열정적인 요구를 위대한 장군께 보고를 했더니 이번만은 참배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나는 밥 안 먹고 돌아가겠다. 가서 우리 대통령께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붙들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밥 먹고 제가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제가 공식 수행원인데 그 한두 개 행사를 빠져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가서 대통령께 참배를 하지 않도록 김정일 위원장의 허가가 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 만찬장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임동원 국정원장이 귓속말 하는 게 TV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북한의 국방위원장과 귓속말을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보수파들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참배를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을 통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박준영 기사님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으로서 숨겨진 비화나 에피소드를 듣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공보수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평양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충실하게 알리느냐 이게 이제 제 책무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딱 깜짝 놀란 게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이제 북측하고 저희하고 이제 첫 회담을 합니다.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계시고 우리는 건너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도될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보죠. 근데 공교롭게 한국 측 카메라는 한 사람도 없어요. 따르륵 소리 나는 카메라만 소리가 나서 제가 왜 우리 한국 측 카메라는 없냐고 경호팀에 물어보니까 북한 측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그 정상회담장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카메라들은 전부 거기서 못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문을 열고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찍어서 그것이 결국은 방송이 되게 됐죠. 거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육성으로 이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좋은 합의를 하자. 합의는 아니고 하여튼 이 좋은 얘기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담을 계속 하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아마도 계속 그 정부가 내놓은 필름만 나가서 그런지 회담장에 카메라맨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이 남북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죠. 이걸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제가 공교롭게 그때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남 그 최고 위원장의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그분이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석 동무 아까 그 수석 동무께서는 계속 그 남북 간의 좋은 분위기를 많이 알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금방 두 분이 나가셔서 이 합의문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했는데 카메라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님 앞으로 갔어요. 옆으로. 근데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본래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여기 앉으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란히 앉으시고 이호 여사님은 이 테이블에 앉게 앞에 저희들하고 같이 쓴 테이블에 앉게 계시단 말이죠. 근데 김정일 위원장께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산가족 되시려고 그러냐고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강조하신 대통령님께서 여사님이 오시라고 그래서 여사님을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앉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옆에 가가지고 아까 이렇게 합의문을 내기로 했다는 선언을 그 카메라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두 분이 다시 나가셔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제 불찰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도 한참을 침묵을 하면서 대통령의 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대통령님께서 여사님을 건너뛰어서 김 위원장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나가서 했다는 것을 한 것을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딱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벌떡 일어서더니 그러면 우리 배우 하십시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가셔서 찍으신 사진이 이렇게 손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기로 상징적인 사진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손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박준영 지사가 연출을 해서 만들어진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인들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전부 김정일 위원장이랑 손잡고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르는 노래는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그 만찬장에 오찬장에서 술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는데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제 기업인들이 술을 한 잔 따르겠다 하니까는 재벌 회장들이 다 오셨어요. 오시니까 술을 따르니까 다 일어서잖아요. 대통령도 다 일어서니까 내가 우리 다 일어섰으니까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그 두 사진이
상징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정덕 시장님은 그래서 당시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분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내려오시더니 김정일 위원장께서 우리 출연료 주시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저희들은 독재자 또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인들한테. 근데 굉장히 그 판단력이 있고 유머가 있어요. 그런 걸 그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당시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실 그 시절이었습니다. 기업인을 한 사람으로서 상황을 어떻게 회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기업인들은 그때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SOC가 이제 발달되지 않는 데고 또 우리 이제 남북 이 공동선언 이후에 여러 방면에서 이제 북한하고 물적 교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경제가 이제 선진국 경제로 들어가면은 약간 성장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의 철도, 도로, 또 주택 건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 하에서 많이 활발해질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이 철도인데 목포에서 이제 신의주까지 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라파로 이렇게 우리가 대륙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30% 이상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SOC 사업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은 또 양질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력이 합쳐가지고 남북 공동 경제 공동체 협력을 통해서 경제 특구라든지 이런 지금 개성공단 같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서로 간에 상생적 상호 발전적인 그런 경제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모든 기업인들이 준비를 그때 상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로 이제 이 교류가 계속이 됐으면 벌써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북한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 활력의 하나의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남북 관계가 뭐 당시에 비해서 아주 경색돼 있습니다. 위축된 현재 남북 관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되게 우리가 세 차원 정도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남과 북 관계겠죠.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변국의 국제 관계인데요. 되게 이제 육자회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 세 차원의 네트워크가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2000년도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선언을 했을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이 모든 게 열려 있었거든요. 사자 회담 했었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특히 클린턴 행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999년에 미사일 모라토리엄도 선언해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테스트하지 않고 그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아마 북한을 방문해서 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타진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이제 햇볕 정책으로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뭐 소위 전략적 인내라고 그러죠. strategic patience. 그래서 이제 핵 불능화가 없으면 더 이상 대화가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북한은 2차례 핵실험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고 여기를 이제 만일에 이제 조금 이제 열려 있는 정부라면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게 지금 남북 관계 완전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그 유일한 희망인데 2008년부터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북이 2009년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육자회담도 가겠다. 시진핑에게 이제 특사를 보내고 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늘 열리기로 한 장관급 회담도 무산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준전시 상태이고 국민들의 불안 의식도 팽배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냉전 체제가 다시 6.15 선언에 의해서 사라졌던 냉전 체제가 다시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장관급 회담 추진하다가 이제 당국 회담으로 바뀌었고 또 그마저도 지금 무산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남북 관계 그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어떻게 타결을 또 해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가 지켜졌습니다. 남북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은 이명박 정부이고요. 북한과 미국 관계를 망쳐버린 것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어떠했든 이건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 핵이 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소형 경량화됨으로써 이제 ICBM 탄도탄이 실려서 미국 본토까지 일본까지 날아가게 되면은 세계적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핵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미국도 그렇지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은 우리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보유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 3차 핵실험에 소형 경량화가 되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화를 낸 겁니다. 또한 미국도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양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는 특사를 보냈고 또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북한과 대화를 했고 중국에서는 압력과 손도 잡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의 채용의 특사를 파견해서 대화를 제의하고 이제 우리 남북 당국 간에도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만 대화를 거부하다가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협정이 성사돼 가지고 아주 공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우리가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간에 좋은 계기를 만들었지만은 약간의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주춤거리지만은 저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육자회담으로 북한이 복귀해서 9.19 합의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지사님은 현재 대북 남북 관계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될지 뭐 대안이 있다는 거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이 질곡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기본 철학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혜도 많이 우리가 덧붙여야겠지만은 대통령님께서 항상 대북 문제는 첫째 민족에 대한 무한한 애정, 그리고 두 번째는 남쪽의 성실한 자세. 북쪽이 어떻게 해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예측 불허하는 그런 그걸 아마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쪽에서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큰 원칙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쉬운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던 모습이 그 첫날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신 후에 그 저한테 하신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구술을 하셨어요. 네. 하시고 나서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 했다. 그러시고는 상의를 받으시고 그냥 침대에 떨어져서 저녁도 못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여쭤볼 수도 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온 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세기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민족 문제가 풀리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판단에 지금 핵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미국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시아 특히 북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북한은 매년 10년, 20년 되면은 바꿔야 될 재래식 무기를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하나 가지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현재 정전 상태에 있는 이 남북 관계를 평화협정 체제로 가지고 가서 북한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남과 북도 또 미국 그 전쟁 당사자들이 남북과 미국, 중국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육자회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사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 사자가 그런 합의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사건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다녀오시면서 어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목포에서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들도 평화와 인권 관련된 사업들을 쭉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이 2006년도에 이제 목포시장으로 재선이 돼가지고 그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전라남도 도민 남북교류협의회 대표를 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한 번, 2007년도에 두 번, 2008년도에 두 번 해서 5번 이제 북한을 다녀왔는데 2008년도 10월 달에는 우리 박준영 기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이 전라남도가 이제 이 북한에 이제 도와주는 것은 민간 교류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데 채소 그 재배하는 온실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효 콩 공장을 또 지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빵 공장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콩을 원료로 한 이제 빵 공장을 또 이제 지어줬습니다. 이 사막도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지으면서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거라면 위치 선정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막도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교초등학교, 목포 상학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살던 집이 이 만호동 이 건너편에 있어요. 이 사막도 건너편에. 거기서 2층 집인데, 2층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서 친구하고 이제 기타도 이렇게, 기타를 잘 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막도에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호연지기도 이제 기르시고 그렇고. 또 이제 사막도는 아시다시피 목포의 그 역사와 전설이 깃들여 있는 유달산과 함께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사막도로 정했어요. 근데 목포대학교에서 2007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위치는 주변과의 조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이런 자리가 돼야 되겠다는 게 목포 시민들이 60% 이상이 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막도가 딱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선정하시고 나서 두 번 이제 현장에 오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008년 2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때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참 그 사막도 이 좋은 자리에다가 자기 마음에 이 든 자리에다가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목포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왜 원도심에 옛날에 북교 초등학교 옆이라든지 신민당사 옆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꾸준히 설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따가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앞에 바다가 툭 트이고 유달산이 보이고 주위와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세계 어디 내놔도 이런 좋은 자리가 없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가지고 좀 처음에 좀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은 보시기에 햇볕 정책 이후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가 또 계속 경색돼 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네. 햇볕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 가서는 이제 계승 발전되었죠. 네. 평화 번영 정책으로. 근데 그 방향을 이제 선회해 버린 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전략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인 이 핵 불능화를 하게 되면은 그랜드 바겐 원칙에 의해서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GNP 1인당 3,000달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정책 선언을 하게 된 계기가 2006년에 있었던 이제 1차 핵실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핵 무장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이 핵 무장화에 대해 더 이상 이 견제를 계속 저질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두 차례 이제 핵실험이 있었고 계속 ICBM 미사일 발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이제 지켜본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전략을 내걸고 이제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칙을 너무나 강조하는 이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이 신뢰를 채우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이 고답적인 원칙주의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김정은 이 북한의 태도가 이제 이 핵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외교의 달인 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안보화 전략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굉장히 첨예하게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위기의 이 상황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했던 비안보화 전략을 채택해가지고요. 안보적인 어떤 우려 이것을 민간 레벨의 이 교류 협력, 화해, 상생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의 희망사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 윤성석 교수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선비핵화 후 대화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달 5월 29일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현대사회경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서 박근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초입부터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6년 만에
비핵화를 거두어 들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빗장을 열어준 좋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장관급 회담이건 당국자 회담이건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 정부가 아직도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의 시스템과 북한은 다릅니다. 서기 하면은 북한에서는 제일 높은 적착입니다. 우리는 동서기 면서기 하지 않습니까? 부장 하면은 우리는 회사 부장을 생각하지만은 북한에서는 노동당 부장이 더 높고 정부의 부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오니까 우리는 통일부 차관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21차례 장관급 회담을 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나갔고 북한에서는 내각 책임 참사가 나왔어요. 그 중에 김영성 내각 책임 참사는요, 조평동 부국장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격이 결코 내용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요, 남과 북이 공이 서로 테이블에 앉았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제1위원장의 결정이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이 변하고 심지어 일본은 말이죠, 특사가 가서 전후 복급이 우리말로 하면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20억 달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일본이 전후 복급비로 15억 달러 내지 20억 달러를 선불해 주겠다 하는 제안까지도 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 김정인 제1위원장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주민들을 배 고피 못 살게 하고. 그래서 북한의 내부 문제나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나 일본의 이러한 경제협력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남북도 대화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 지사님은 박근혜 정부 앞으로 대북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렇죠. 다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떤 이슈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이 양쪽이 있으면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그런 호소를 합니다만은 남북 관계 그렇게 해야죠. 서로 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자. 근데 제가 지금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북한도 북한 자세를 갖춰라. 우리도 우리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 판문점에서 어디서 고무풍선 날린다 이거죠. 또 인터넷에서는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6.15에 관한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딱 대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서로 내부 싸우거든요. 그 합의문 제2항에 남측의 연합제왕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 가자. 그런데 이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서로 조충을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배,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일배에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뭐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토에 대해서는 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것에 냉정하게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 대북 관계 중요성을 좀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오찬을 먹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길입니다. 오찬장에서 백화원 초대서를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두 분께서 걸어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뒤를 보더니 남쪽에서 잘해주시라고, 나도 여기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뭘 하자 그러면은 빨간불 켜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 빨간불, 그러면 내가 들 때 꼭 필요하면은 파란불 켜고 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함축하는 것이 뭐냐, 북한에도 남북 관계에서는 강원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국내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군부나 이런 그 남북이 대치 국면에 있어야 생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우리는 북한에서도 온건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자꾸 키워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쉽게도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6월 15일 우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이 사막도에 있는 데서 이제 우리 오늘 이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C에서 이런 상징적인 자리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막도에 있는 이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업적을 총집대성한 그런 이제 이 장소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현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수립에서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현대사 내용이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이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우리 후세들 또 차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의 산 체험 교육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 철학을 우리가 개선 발전시키고 또 여길 그런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또 우리 목포에 세계적인 이런 관광 명소를 만들어서 우리 목포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는 또 우리 광주 시민 전라남도 도민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목포에 있지만은 이것은 목포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도민, 광주 시민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좀 느끼시기 바라고, 저희 목포 시민들로서는 이 대통령 기념관이 세계적인 정말 기념관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네네네. 30초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를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라는 게 도도히 흐르는데요. 2000년 6.15 선언은 우리나라 발전에 큰 어떤 획을 그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이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목포에 세운 이 기념관이 단지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과시성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아까 우리 박준영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우리나라의 처음이나 남남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치유하는 어떤 정신적인 역할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 화합을 위한 그런 진정한 그런 어떤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에게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노벨 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박준영 지사나 정종득 시장 그리고 저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모두 도움을 아껴주신 목포 시민과 전라남도 도민,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 기념관이 금방 우리 세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체계적인 DJ 사상 이것을 다 여러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가면서 자꾸 연구 분야를 확충을 해서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남북관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근데 제가 한 사례로 아까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언론들 카메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첫날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왜 대통령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전부 김정일 위원장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은 대통령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그 경위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도 세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목소리가 어떤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한 것이 좋은 것이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북한에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 남북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